맞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비말 때문에 164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상록수 2020 코로나를 응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는 우리 가수들의 희망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경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뭐 그렇지만 우리 흔히 만나는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개업자도 한 분 와 계시고 자, 우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미녀, 원조 미녀.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도 미녀님. 나도 미녀. 네. 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름 다년간 숙련된 공인중개사, 네. 본명은 밝히는 거 아니라고 해서 제 닉네임은 저희 남편이 늘상 저를 부르는 닉네임이 해파리예요. 네, 해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네. 궁금하다. 그 해파리가 왜 해파리예요? 저희 남편이 아주 가깝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름 그 두 글자 중에 첫 자에, 예를 들면 용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용파리. 저는 해수기. 해파리가, 이름 나왔네요.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해파리입니다. 쟤는 그럼 명파리, 나는 해파리,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정파리? 해파리가 제일 어울린다. 동수는 똥파리? 왜 그런 식으로 부를까? 일단 지금도 들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웃게 되잖아요. 네. 재밌는 거. 재밌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친근해요. 네. 황교안은 그리고 격파리야. 이제 격파리? 격파리. 이낙연은 낙파리네. 네. 이거 선거 끝나고 처음 방송 아니에요? 네, 선거 끝나고 첫 방송이에요. 네. 선거는, 정치색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왠지. 선거는 압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역삼 네레미안에 사는 사람인데. 네가 거기 살아? 야, 거기 가려면 네 여권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누구 집에 가려면, 난 네 여권 있어야 돼? 역산도. 네레미안에 사는 사람이야. 네레미안에. 내내 미안해?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시지 않은 것이었어요? 뭐, 기분이에요. 전세권이라도 뭐, 그 정도면 뭐, 그렇죠. 일단, 전세권이라도. 내내 미안해 전세권 정도라도 뭐, 상위 1% 안에 안 들어가나?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주제는요,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중개사님이 한번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양은 이제 일반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수분양자가 청약 통장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분양권 매매는 그 최초의 그 분양자,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뭐 여의치 않게 입주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 분양권 매매라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요 뭐 서울 요지에 좋은 위치에는 정말 수억 원에 달하는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붙고 지금 현재는 분양권 뭐 서울은 좀 잠잠하지만 오히려 지금 외곽으로 가서는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해요. 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분양권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또 분양권이에요. 예.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 소액, 가령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 10%가 들어가고, 중도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중도금은 대부분 그 건설사하고, 은행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반 수분양자한테 중도금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소액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계약금 10% 정도만 들어가면 프리미엄을 더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입주 때까지. 네. 그래서
그 분양권 하나가 처음 분양 받은 사람이 입주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 하나가 계속 명의가 바뀌게 되면 두 번, 세 번 뭐 그 이상도 분양권 거래가 될 수는 있어요. 프리미엄 얹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네. 근데 네. 지금 그 9.13 조치 이후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그 서울 이런 데서는 분양권이 거의 입주 때 가거나 등기를 하고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곽은 그 어떤 그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특히 뭐 예를 들면 조정 지역이 아니고 비조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애초에 건설사가 분양할 때 그 전매 기간이 짧아요. 분양을 하고 6개월 후면 바로 전매가 가능을 해요. 네, 그러면 6개월? 보통 분양 받고 입주 때까지 한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는데 6개월만 지나면 내 권리를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분양권을 줄 때 뭐 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음.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이런 중소기업 것들 직원 추천. 뭐 이런 있고요. 것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일 처음 먼저 청약을 이렇게 분양권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일 첫 번째 받은 수분양자. 그거는 법률 용어고 네네.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수분양자. 그건 뭐 원출이라 그러던가 원매자? 그러니까 원분양자? 원분양자 뭐 네, 그 네, 업계에서 네, 쓰는 용어가 있던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원양어선 타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국가유공자인데 90이 넘어가지고 자기 의사는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돈은 이렇게 프리미엄 따로 챙기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또는 뭐 사망해 버리는 경우에 네.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아주 사실 그 소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물건들은 시장에 그렇게 대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아주 일부 소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초창기에 막 분양이 되거나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일종의 그건 불법이긴 해요. 뭐 그런 게 전혀 거래가 없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아주 뭐 요지에서는 그런 일도 있긴 있죠.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이에요. 언론에 비춰지긴 하지만.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의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참 잘 나갈 때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을까요? 뭐 한 33평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억에서 5억대 정도 같으면. 그래서 수원이 최근에 조장적으로 묶이긴 했는데 이번 대책 이전에는 수원이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화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 3억씩 붙은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그다지 인기가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에 거의 1억까지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분양 났던 거였는데 그게 미분양 나고 나서 지금 한 1년 반? 그쵸? 그 정도?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의 차익이 남으면 네. 분양권 전매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게 전매 제한이 없을 경우에 세금은 어느 정도 물어요? 보통 1년 미만이면 55%죠. 네. 55%. 그리고 1년에서 2년 이상 되면은 40%? 그럼 주택하고 똑같네요. 네. 부동산 양도세하고 거의 똑같네. 네. 입주권은 어떻게 달라요? 분양권하고. 저희는 입주권은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주요 그런 물건은 아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 물건을 그렇죠. 보통 입주권이라고 뭐 불러요.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런 물건에 그분 이제 그 조합원이 결국은 나중에 그거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청약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입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팔게 되는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입주권이 근데 다른 거는 분양권은 그게 집으로 인정되지 않죠. 주택으로. 근데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이 주택에 돼요. 합산이 네, 되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세금 과정에서? 주택의 보유수에 주택 보유수에 합산하느냐 하지 않느냐. 수에 포함이 돼요. 그럼 뭐 조합원 분양분 내지는 조합원 그 입주권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그런 거 같은 거네. 네. 그럼 분양 계약 체결하기 전에도 양도가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입주권은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분양 받은 다음에 근데 입주권도 보통은 그러니까 조합원이 그 조합원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파는 걸 입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하잖아요. 조합원 분양. 그리고 일반 분양 나중에 하고 일단. 그러면 내가 조합원으로서 받은 그 분양권을 입주권이라고 보통 해요. 예. 분양권 많이 중개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많이 했다고 해야 돼. 적당히 했죠. 네. 네. 분양권도 일종의 부동산 상품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그런 과정보다 분양권이 일반인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비교적 분양권이 이 코로나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난히 양호하게 되는 편이에요. 네. 아까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 말씀하셨는데 그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청약권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권. 예. 청약권도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원소유자가 그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라는 것을 보장을 해줘요. 그럼 이 청약권도 중간에 거래가 돼요. 청약권도 양도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약권은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그렇죠.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는 권리하고 계약 체결 전에 돌아다니는 권리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이제 구별할 그 권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중개사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일종의 팁이 하나 될까 싶어서 이제 녹음을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중개사님이 이제 모종의 좀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는 김에 공짜로 안 된다. 이거 방송을 해서 경각심을 사람들한테 일깨우고 우리는 상담료를 안 받는 대신에 이 방송에 참여하고 지식을 나눠주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거 게스트비 이걸 안 주는 걸로 퉁치자. 거래는 그렇게 성립이 되어서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중개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고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지금 이제 분양권 거래하면서 저도 몰랐던 건데 분양권에 가압류가 걸린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한테 한번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분양권에 가압류, 등기가 안 돼 있는데 가압류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이라는 게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분양계약상의 권리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채권이다 말이에요. 이제 주된 권리는 분양 목적인 아파트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및 청구권 이게 이제 주된 권리가 되는데, 자, 그 권리도 하나의 이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아두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채권 가압류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은 수분양자가 이제 빚을 많이 졌는데 수분양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채권을 강제 집행하려고 수분양자 재산을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게 있어. 이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그러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죠.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이 결정을 이거를 제3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분양회사 자 제3채무자에게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을 해요. 그 송달을 하면 그러면 그에 의해서 이제 가압류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가 분양권에 가압류가 걸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면은 수분양자 그러니까 저 분양 회사는 그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등기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제를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 보고 왜 나 잔금 다 냈는데 등기 안 해주냐 라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권의 가압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가압류 채권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시는 안 되죠. 원래 채권 가압류라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이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제3채무자가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공시 기능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좀 선진적인 나라에서는 파일링 같은 걸 하거든요. 등록 같은 것을 해서 이 채권 가압류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채권에 대한 등록이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어요. 채권 가압류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왜 갑자기 분양권 얘기하다가 가압류 얘기하는지 좀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경과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네. 그 분양권을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분양권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내놓으시는 의뢰인과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의뢰인을 저희가 중개를 하는 역할이 이제 저희 역할이고요. 이제 서로 의사일치가 돼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계약 시에 만나서 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계약서 이분이 맞는지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확인을 하죠. 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고 그 이제 진행 과정은 계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이 발생을 하는 거는 이제 대출 승계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은행을 동행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의 변경, 이제 그 회사 주체, 건설사 주체, 이분하고 이분이 몇 날 몇 시에 이제 계약을 해서 이번 달에 명의 변경을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명의 변경 통보를 합니다, 회사에. 네. 회사에 통보를 하고 이제 다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거쳐서 회사에 가서 회사에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비로소 매수인은 그 분양계약서를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은. 네. 근데 지금 제가 중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최초에 이제 그 분양권 거래는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네. C에서 D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지금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문제 없이 분양권이 거래가 됐어요. 네, A에서 B로. 근데 B에서 이제 이분도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팔게 돼서 C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 말씀드린 과정 계약하고 은행 대출 승계를 받고 그리고 명의 변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에서 한 2주 정도에 이제 매도의 그 신용이랑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분양권만 받으면 되는 그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그 주체, 건설사 주체인 그 신탁회사의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 관할을 하는데 신탁회사에서 어떤 통보를 받았냐면 지금 B의 분양권이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 경기 신용보증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이게 B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처음에 그 수분양자 A에 이미 지금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걸
그 신탁회사에서 체크하지 못하고 B로 승계를 해줘버린 경우예요. 그리고 지금 B가 C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신탁회사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지금 C 입장에서는 아직 지금 분양계약서를 명의를 받아오지 못하는 상태고, 지금 B는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하자가 걸려있는 게 아니고, A에서 인수를 받을 때 이미 압류가 걸려있던 걸 신탁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 이제 처분행위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리고 네. B에서 C로 넘어갈 때 각각 중개 행위를 했고. 네네. 보수는 얼마 받았어요? 그거 얘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사건, 내용하고 조금 본질에서 삐껴나갈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 0.9% 이하에서 이렇게 매도인하고. 구간별로.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은, 이렇게, 아파트 매매 가격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9억이면 9억, 10억이면 10억. 네.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제 그 금액은 5억이에요. 네, 분양가는 5억이고. 프리미엄을 1억을 붙여서 거래를 네네. 해. 그러면 5억 플러스 1억 해가 6억을 매매가로 하는 건지, 네. 프리미엄 붙은 그 1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 5억에 대해서, 이 질문은 너무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질문이에요. 왜? 왜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중개사협회에서, 지역별로 시도 조례로 중개 보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5억짜리 집을 팔게 되면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은 0.4%의 이제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가 돼요. 그럼 5억짜리 집을 팔게 되면 대략 한 220만 원이라는 중개 보수가 형성이 되거든요. 분양권은 가령 지금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중개 보수가 산출이 되냐면 불입된 금액에 프리미엄만 더한 금액에 그 구간별로 정해진 요율이 따지는데 예를 들면 복잡하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억짜리 제가 지금 중개를 했고요. 계약금이 10% 들어가 있는 상태고 5천만 원? 네, 5천만 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중도금이 3회차까지만 불입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계약금 10%, 3회차까지 1억 5천 발생이 돼 있고 그리고 5천만 원 프리미엄 다 더하면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에 대해서 이 요율이 0.4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5억짜리 지금 기존 아파트를 팔았을 때랑 분양권 5억짜리 팔았을 때 수수료가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죠. 네, 반도 안 되는 거죠. 크게 돈 남는 것도 네. 없구만. 그나마 이거는 중도금이 3번 들어간 상태고 분양가가 5억인 상태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훨씬 적은 3억이나 만약에 2억대인 분양권이다. 그러면은 뭐 중도금이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법정 수수료는 엄청 작아요. 네, 몇십만 원 100만 원 뭐 또 안 이상. 되죠.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거 이제 분양권 가지고 예전에 아는 선배가 지금 판사하는 선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주심 판사로 쓴 판결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라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사람의 판결을 그대로 원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냈단 말이야. 나는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애들 가리키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항소심 판결을 이제 찾아가 봤더니 항소심에 이제 그 주심 판사가 내 아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봤지. 전화했더니 자기가 쓴 게 맞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판결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분양권도 명의신탁이 가능해요. 분양권에도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분양받는 게 아니고 나는 명의만 대주고 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여기에도 부동산 실명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최초로 판단한 그 판결이에요. 그러면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된다는 그렇지. 얘기야? 부동산 실명법 그럼 위반이 되는 그게 그 형사사건이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야? 아니,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계약금만 낸 상태야.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느닷없이 이게 대출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 올케한테
올케한테 명의를 좀 바꾸자. 올케는 사업을 하니까 대출이 이제 잘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올케로 바꾼 거야. 올케인가 신우로 이제 바꾼 거야. 명의 변경을 했어. 그리고 이제 분양회사 그 분양회사도 오케이를 내가지고 명의 변경을 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명의만 이렇게 바꾼 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았어. 중도금 대출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중도금을 뭐 1차, 2차 이렇게 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우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우가 운영하는 회사에 그 부가세 미납 하여튼 이게 세금 추징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신우가 또 과점주주였던 거지. 그러니까 연대채무가 발생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과세 당국에서 날아가게 생긴 거야. 자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동생한테 이제 이거를 분양자 명의를 또 바꿨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국가에서 이건 채권자 사행이다라고 해서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정말 궁금하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판단해 줬을까? 채권자 취소가 이제 된다는 취지인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궁금해, 내가 이제 그 선배 판사랑 그 논쟁을 벌였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판결문에서 이 분양권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냐면은 분양 대금으로 평가한 거야. 10억으로 평가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다. 납부된 분양 대금. 이 정도가 분양권의 가치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분양 그 목적물의 가격 이거를 이제 분양권의 가치로 평가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제 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글쎄 내가 기록을 봐야 알겠네. 꼬리 내린 거네 니한테. 아니 그래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는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개보수는 그렇게 책정을 하면서 그 전체 그 부동산의 가치는 또 달리 평가한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근데 사실은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들어간 불입된 금액은 설령 뭐 2억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5억짜리 아파트를 우리가 거래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가 2억짜리 아파트를 해준 게 아니거든요. 5억짜리에 대한 물건에 대한 거를 중개를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 그 국가가 깡패야. 세금 거둘 때는 가치를 높게 보고 자영업자들 먹고 사는 거는 가치를 팍 낮춰가지고 보수 그렇게 받아가라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정답이시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지금 누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의 가치를 지금 이제 그걸 대법원이 오케이를 했으니까, 대법원이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면? 중개보수도 달라져야 되겠네. 목적 부동산의 가격만큼. 그거 이제 뭘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취지가 법률,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대법원 판례하고 배치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근데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사행위 취소 판결인데 채권자 취소 판결인데 그러니까 가입배상금을 산정할 때 팔아먹은 재산의 가치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그 가입배상금으로 산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체납 세금이 한 2억 5천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분양권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분양권의 가치를 그냥 10억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더 높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만큼은 가입배상금을 지급해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논리 자체에 분양권의 가치를 분양 목적물의 분양 대금, 분양가로 이렇게 이제 산정한 것이 나는 이제 조금 의문스럽더라고. 이제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돌아온 민현님 말은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10억짜리 아파트 아니냐. 분양가 상당액의 아파트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따져볼 여지가 많아요. 그건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지도는 1억 주고 사고 나머지 90% 9억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는데 그럼 뭐 계약할 때 그러면 뭐 지도는 1억 냈으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중개보수로 책정해야 돼? 말이 안 되지. 어차피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빚인데. 다 빚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아주 생소한 분양권에 가압류가 걸렸다. 그래서 최초에 A한테 그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은 네. A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충분히 알고 미뤄 짐작하건대 알고 있었겠죠. 네, 자, 모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 법원에서 네. 통지가 날라오고 할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채무자의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지. 그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 그리고 결정서 종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지 가압류 효력이 발생해.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가압류 채무자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가압류는 빨리 걸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가압류 효력을 빨리 발생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압류 결정이 딱 내려지면은 바로 즉시 제3채무자에게는 송달을 시켜요. 근데 가압류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가압류 효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꼼지락거린단 말이야. 송달 시점이 달라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제3채무자에게는 바로 송달이 되는데 언제 거래가 됐어요? 가압류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좀 늦을 수가 있어. 그게 자기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분이 수분양자는 분양권을 언제 취득을 했냐면 여기 분양 시점이 2018년도 8월 정도에 이분은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 A라는 수분양자가 취득하고 있는 동안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바로 이 신탁회사에 송달이 된 시점이 2019년 5월 달에 송달이 됐대요. 그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그리고 저희 중개 거래는 2019년 9월에 중개 거래를 했어요. 이미 5월 달에 송달이 됐고, 아까 물어보신 그 내용이 이 매도인, 양도인은 이거를 알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뤄 짐작하건데 알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그 송달이 2019년 5월 달에 됐고 저희가 계약 진행은 9월 달에 했으니까 적어도 지금 한 4, 5개월 후에 계약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양도인이 뭐 다 개인마다 어떤 목적으로 파는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그 채무가 있으니까 이 지금 계약금 10%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 그 당시 이미 그 신탁회사나 회사는 이미 송달을 받아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필터링이 한번 됐었어야 돼요. 제 얘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에는 어떤 뭔가 공시되어 있는 게 묻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거나 묻지 않는 이상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분양권 거래할 때 일일이 사실 신탁회사에 전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 경우야. 가령 이 시점에 매도인이 사실은 내가 지금 이거 굉장히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채무를 좀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언지가 있거나 그러면 신탁회사에도 확인해보고 회사에도 확인 과정이 당연히 반드시 거쳐졌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피가 그렇게 높은 상태도 아니었고 분양권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는 아니었어요. 913 저희 동네가 그렇게 거래가 빈번한 거래는 아니었고 단지 시점이 이제 조금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풀린다는 어떤 그런 약간의 미래에 있을 그런 호재. 그렇기 때문에 빈번한 때도 아니었고 이런 분양권 거래함에 있어서 많은 사연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명의가 넘어가면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B라고 넘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B가 이제 올해 2020년 2월에 저희가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명의는 3월 말에 넘기면서 이번에 지금 회사에서 통보를 받은 거죠. 신탁회사에서. 지난주. 네. 청취자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중개업자분이 우리 해파리님이 A에서 B로 분양권을 중개를 했고 B에서 C로 넘어갈 때도 중개를 했는데 A에서 B로 넘어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그 신탁회사에서 서류를 다 줬으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B에서 C로 넘어갈 때 갑자기 이거 가압류 걸려 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애초에 A한테 가압류가 걸려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다 이렇게 지급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등기만 이렇게 등기가 아니고 서류만 넘기려고 하는데 이 가압류가 걸린 상태로는 도저히 못 받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가압류 금액이 몇 천만 원이다. 이제 이게 이제 중개 사고를 책임을 물어가지고 중개인한테 이 금액을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방법이 없겠냐. 네. 신탁회사의 책임은 없느냐라는 게 이제 오늘 요지. 상담의 네. 요지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신탁회사의 책임 또는 중개인의 책임, 과실의 책임 이걸 따지기 전에 난 그걸 물어보고 싶네.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가압류가 걸린 걸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잖아. 나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봐. 그걸 B한테 넘긴 그 자체가 사기죄가 아니야 이거지.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민사적으로 하는 한편 A한테 네. 너 이거 가압류가 걸린 걸 너 뻔히 알면서 이걸 넘겼으니까 사기다라고 하면서 A를 압박을 해가지고 A한테 이 부분에 원래 원책임은 걔한테 있으니까 네. 예, 모든 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알면서도 일부러 넘긴 책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압박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개를 한 입장으로서 일단 지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A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화도 해봤는데 그 당시 본인은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분양권의 가압류가 걸렸을 거라고는 절대 몰랐다고 그 한마디로 잡아떼는 거죠. 절대 몰랐고 그리고 네. 가압류 사건 번호가 있죠. 내 사건 번호 있어요. 그죠? 네, 제가 그렇지. 그거- 대부분 나의 사건 기록에 들어가면 네. 법원에서 송달 내역이 나와요. 송달 내역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요 사건 번호를 쳐서 네. 요 사건의 경과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송달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정서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 이게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럼 네. 요거 확인해 보면은 그 사람이 알고 팔았는지 네. 모르고 팔았는지를 네.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죠. 네. 이거 확인해 보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양권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요. 이제, 이분이 팔 때 시점하고, 이분이 그 A라는 사람이 팔았을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식의 태도가 나오냐면, 일단 몰랐다고 부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그 분양권의 금액이 오르지 않았느냐. 예. 오르지 않았느냐. 피가 오르지 않았느냐. 산 사람은 지금 손해를 보지 않지 않냐. 예, 그런 식의 태도.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네. 전혀 이제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만약에 만약에 한 1억 이상 내려갔으면 그것까지 자기 책임질 건가? 그럼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지금 현재 A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사기죄를 넣었을 때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그 채무를 갚게 하는 게, 그 압류를 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설령 우리가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 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기죄를 걸든 뭘 걸어서 그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땡전없는 없어요. 무일푼에. 네, 지금 알아보니까 제가 그분의 그런 재산 상황을 나름 알아보니까 마이너스 한 3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3억 5천. 이거 별도로 왜? 마이너스 1억 더 한다고 해서 뭐 많아? 네. 마이너스 3.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걸려있는 채무 원금은 알아보니까. 나도 빚이 뭐 한 3천 6, 7억 되는데. 거기에 뭐 1억 더 붙여도 상관없잖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빚이 많은 사람들은 자, 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네. 이제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분양권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팔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전매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중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분양권에 하자가 있는 것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한 전 매수인이라고 이제 다시 이제 취득한 사람, 다시 취득한 C가 여러 가지 손해를 입어요. 이 손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누구이냐? 이걸 이제 다 따져보면 우선은 B도 C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하자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고 팔았지 하자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사고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는다 이 과실이 얘기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걸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도 C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 따지면 A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원래 담보 책임은 B에 대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C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A도 책임을 지는데 A가 C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려면은 A가 알고 팔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C에 대해서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은 중개 과정에서의 이제 과실을 아마 이건 인정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양권이라는 게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채권이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에는 이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권리상의 하자라든지 채권의 채권 실현의 여러 장애 요인들을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중개. 특히 우리 분양계약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1회 안에서 하나는 분양계약도 있어요. 이런 거를 중개인이 모르고 이렇게 중개 거래를 했다가 명의 변경이 안 돼라고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만 넘어갈 수 있고 B에서 C로는 못 넘어가도 그렇죠. 그렇게 그래 막아놓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계약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회사하고 그 확인을 해가지고 이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이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래 이제 중개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의 의무이기도 해요. 잘못했다고 따지지 말고 방법을 찾아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봐봐. 그래 중개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을 해. 책임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A는 지금 짜봐야 똥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신탁회사 저 새끼들 책임 없냐 이거지. 그렇죠. 없을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자, 이제 신탁회사가 이제 분양회사일 거예요. 이제 분양회사. 이제 분양회사가, 분양회사는 분양권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분양권 거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하고 분양권을 살려는 사람이 당사자이지 분양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도 원래는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단지 채권 양도를 주장하거나 대항하려면은 대항 요건만 갖추어지면 돼요. 양도 사실이 통지가 되고 이제 요거는 분양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 용어로는 계약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이제 분양회사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분양권이 완전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취득하는 분양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이 분양회사에게 있느냐라는 게 전제가 그렇지. 돼요. 딱 그거네. 쟁점은. 요 의무가 있어야지 너네도 책임이 있잖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렇지. 근데 이게 원래 분양권을 양수를 할 때 분양권에 걸려있는 하자라든지 이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마 분양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분양회사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저거 빠져나가려고? 이게 아마 없다 하더라도 이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에 있어서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양수인을 위해서 자기가 판 것도 아닌데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통지해줘야 될 의무를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 채권에 문제가 있는 채권이야. 이거를 채무자가 알고 있어요. 채무자가 안 알려준 거지. 요 케이스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채권자가 그러니까 채권을 팔았단 말이야. 채권자가 채권을 팔았어요. 근데 이 판 채권의 채무자가 이 채권에 문제가 있어. 이걸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안 알려준 거예요. 양수인에게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하고 똑같잖아. 그렇네.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채권 양수인이 너 왜 안 알려줬냐? 누끼리 사고봤는데 내가 왜? 라고 이래나.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근데 우리 대법원의 얘기가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채무자가 양도 대상이 되는 채권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신의 성실 원칙상의 의무도 없다. 그러니 의무가 없는데 안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거하고 어때요? 똑같네.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수탁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이 분양 회사에다가 그 책임을 물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판례의 취지로 본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 니는 모르는 게 뭐야? 중개인이 짝중개를 했어요? 아니면 쌍방 다중개를 한 거예요? 쌍방 다. 양볼떼기 쳤네. 우리 흔히 많은 말로. 이게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아까 책임의 주체가 이제, 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중개인, 그 다음에, 이제, 그, B, A, 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진적 연대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근데 그래 따지면, 재산 빼돌려 뿌리면 되네. 제 계산을? 예.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A, B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부진적 연대 채무니까. 그러니까 C가 중개인이 만만하니까 여기다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B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A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았다면. 아무나 잡아가지고 청구하면 돼. 아무나 잡아서. 근데 돈 많아 보이는 사람. 그렇지. 만만해 보이는 사람. 돈 주기 수월한 사람. 그러니까 중개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자들은 한 명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데 내부적으로는 쪼개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진적 연대 채무자들은 책임진 것을 서로 나누게 돼 있단 말이야. 야, 근데 여기에서 A는 책임을 지려고 할 거야. 근데 B가 문제지. 그치. B가 책임지려고 그러겠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B는 또 이 중개인하고 사이에서 중개 위임 약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B 입장에서는 중개인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게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거 네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장은 뭐 피할 수 없는 주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손해를 배상한다 하더라도 B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A한테 그 책임을 물어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A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다. 저희가 알아보던 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가압류 자체가 성립이 되냐 안 성립이 되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만약에 이 가압류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하면 그렇죠. 가압류가 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게 무슨 신용보증재단이라면서요.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얘들은 무슨 그러니까 근거로 가압류를 했죠? 이 채무자 A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택에다가 그 근저당을 걸었어요. 근데 네. 그걸로 이제 그거 외에 또 여기다가 부수적으로 더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 채무보다 과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말 잘 나왔어요. A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얘들
그 얘들이 이 채권자가 네. 가압류 채권자가 건재당을 잡았는 거예요. 건재당을 잡았어요. 네. 그럼 이거 경매로 날라가겠네. 그 A라는 그 물건이 예.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고요. 예. 그 빌라의 시세가 대략 한 1억 6천 정도 되고 빌라의 전세 입자가 있어요. 1억 4천에. 선순위에 혹시? 네, 선순위 전세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경기신용보증에서 이제 원금 3천에 대해서 채권 최고에서 4,200을 걸은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게 담보가 좀 약하니까 아마 분양권에도 건다고 A라는 사람한테 분명히 통보를 했을 거고 A라는 사람은 설마 분양권에 뭐 걸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건 그나마 이 소식이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안분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빌라에 근저당을 채권 최고 4,200을 잡았고 이게 약할 것 같으니까 분양권에 채권 최고 3,5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비보는 채권에 3,500. 네, 분양권에. 네. 자, 그러면 네.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채권액은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니까 120% 네. 잡아가지고 4,200을 잡은 것 같아.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요것마저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여기다 가압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사람이 실제 3천만 원만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 3천만 원에 대한 채권만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에 낙찰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한 2천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아버렸어요. 1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이 채권은 1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책임 소재가 이제 금액이 좀 이렇게 3천만 원 물어줄게 확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럴 소진이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과연 이 분양권에 그 가압류를 지금 현재까지는 가압류지 압류는 아니잖아요. 예. 본안 소송에서 아직 성속 판결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압류만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 당사자인 그 당사자라는 거는 지금 A가 당연히 채무 당사자지만 지금 A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은 지금 현재는 B가 당사자라고 보이거든요. 하자에 있는 물건을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내 물건에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그 내 물건에 이 당사자가 경기신용보증에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전달받을 어느 정도 채무를 갚게 되면 뭐 이 건에 대해서 말소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대상이 되나요? 그 B라는 사람이 원래 채무자는 A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네. 협상의 여지가 있냐 이 얘기잖아요, B가. 그죠? B가 네. 있어요. 네. 우선 지금 A라는 사람한테 제가 추궁을 해서 보통은 지금 여기 압류가 일부 어느 정도 상환을 하면 이쪽은 풀어주고, 예. 지금 한쪽에만 남기거나,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다 갚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갚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갚아서 이쪽을 풀 수 있는 금액을 사정을 해보라고 제가 했는데, 그 원금 다 3천을 다 갚지 않는 이상은 이쪽 분양권에 대해서 말소를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거 지금 그 건재당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근데 네. 그 건재당 채권을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왜 안 집어넣고 있냐고.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현재 그 3천에 대한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까. A가? 네, A가. 이자가 사실 그게 한 10만원 내외도 안 돼요. 저는 조금 또 의아한 게, 이 소상공인 3천만원 그 경기 신용에서 받을 때는 보통은 이게 어떤 물건을 담보로 잡지 않고 그 사람의 업무 실적이나 그 재산, 그 사람의 신용인데 이걸 위주로 해서 저는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물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물건에 이렇게 잡은 걸 보면 그 사람 신용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물건으로 잡은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들어서, 예. 제 질문은, 지금 두 개 다에 잡혀있는 물건의 가치로 봤을 때 안 되니까 두 개 다 잡은 건데, 지금 분양권에 대해서만 풀기 위한 그런, 지금 현재 그 3천만 원 원금에 대한 어떤 안분이 가능한지.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채권자, 압류 채권자가 오케이를 해야지만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저당권에 의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에다가 가압류한 것이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거는 단적으로 가압류는 그냥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우리가 딱 붙인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다 말이에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말이죠.
그럼 법원이 보존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두지 않으면은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할 만한 위험성. 요새 이제 법원은 가압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쉽게 해주지 않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담보 가치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자기 채권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준 거고, 그리고 이제 가압류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압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고,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방법은 있어요. B는 자기가 인수받은 분양권에 가압류가 있는 채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해서 담보되는, 그러니까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 그러니까 이 3천만 원 채권을 변제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변제를 하고 대의 변제네. 대의 변제를 하고 그러면 무엇을 넘겨받냐면은 빌라에 있는 저당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네. 빌라에 있는 저당권을 넘겨받아서 이거는 이제 누가 대의 변제를 했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대의 변제를 했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있단 말이죠. A가 이게 얘기도 안 했고 불법행위로 인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넘겨받아서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 빌라에 대해서 네. 시세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감정가가 그쪽 통계치 이렇게 따져보면 나와요. 경매 자료 찾아보면 어느 정도 감정될 것이라는 게 나오고 예상 낙찰가가 나와요. 네. 예상 낙찰가가 나오면 쭈루룩 나한테 얼마 배당이 될지가 나와요. 예. 그러면 내가 이 3천만 원 건재당 채권을 내가 넘겨받아서 건재당 채권자가 돼가지고 경매를 실행해가지고 얼마 배당할지가 배당받을지가 떨어져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만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해볼만 하죠. 다음 50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중개인이 C에 대해서 내지는 B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이제 이 문제는 최소한 이 책임을 문제.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남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책임은 A가 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A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건재당 채권자가 돼가지고 너 3천만 원 이거 갚지 않으면 내가 경매 실행해버리겠다. 이거 가능하겠네. 충분히 아파요. 희망적이지가 않아. 응? 그래? 희망적이지가 않아. 제가 그 신탁회사에,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C까지 넘어오기 전에, B에서 알았다라면, 어떻게 보면 손실은 더 작은 데서 끝났을 텐데, 지금, B를 관광한 거는 신탁회사의 과실은 맞잖아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 양도로 그쪽 계약서에 유리하게 이거는 양수인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잖아요. 신탁회사나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이란 말이에요. 수분양자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그 수분양자가 따라가고 또 제3 양수인 그 조항에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A라는 사람의 동호수에 동호수에 채무가 걸려 있긴 한데 채무자는 A란 말이죠. 그 동호수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동호수에 다른 B나 C가 들어갔을 때, 예. 지금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채권인데 B나 C가 들어갔을 때도 그 채권이 계속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건, 이거 채권이긴 해도 그 동호수의 그 물건에 이걸 압류를 잡은 거 아니냐. 또 그런. 그게 아니라, 그 동호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를 한 거고, 그거를 가압류를 한 거고, 그 권리가 B나 C에게 이렇게 넘어간 것이니까, 그 부담은 그대로 인수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닌 거지. 가압류의 부담이 그대로 인수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수탁회사, 신탁회사가, 그 분양회사가 책임을 좀 나누어주면 참 좋겠는데,
책임을 나눠준다는 거는 지금 자기들도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손실, 저는 그 지금 현재 신탁회사가 B에서 C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거, 과실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지금 신탁회사 입장에서 그 경기 신용 보증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방법은 없는 건가요? 분양회사가. 네, 분양회사가 통지를 받았는데, 사실 그걸 무시하고 명의 변경을 해준 거란 말이죠. 네, 그걸 간과하거나 무시한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B에서 C. A에서 B로 넘어갈 때. 분양권이 가압류돼 있다 하더라도 네. 명의 변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할수 질문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 B에서 근데 C를 넘어갈 때 우리가 네. 그 지금 신탁회사에서 C의 동의가 필요한 확인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거는 특별한 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C가 네. 이 분양회사에 대해서 신탁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분쟁을 일으킬까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확인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책임이 없다, 신탁회사는. 그래서 그 신탁회사의 책임을 물어가려면 이게 조금 그게 이제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네 대법원 판례 그 얘기대로라면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면 무조건 지는 거다.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대법원에 그 채권 그런 판례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1심에서 이기려면은 그러면 채권 양도하고 이 계약 인수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우 어려운 거단 말이죠. 그래서 타겟을 분양회사를 타겟으로 잡으면 안 되고 A를 타겟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압박 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뭐냐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안 되는데 벽에다 대고 부딪히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사기 얘기했잖아요. 네. 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매우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듣기로는 사기죄도 그 사기 금액이 1,500만 원 넘어가면 구속사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3천만 원이다 말이지. 그죠? 이게 굉장한 압박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몰랐다고 우기기는 하지만 이거 찾아보면은 송달일자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송달일자가 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한 서너 달이면은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제3채무자에게 송달은 받았는데 내가 뜯어보지 않아 몰랐다 이래 나올 수도 있겠네. 그거는 안 믿어지지. 그러겠다. 그거는 전형적으로 사기꾼이 하는 변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송달이 됐네. 뭐 알고 있는 거지. 안 뜯어봤다는 거는 그건 아무도 안 믿지. 그래서 이제 고수단, 사기죄라는 수단,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위 변제를 하게 되어서 가압류를 말소를 하게 된다면 그럴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저당권을 이전받아서 빌라에서 내 손실금을 만회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 구상권으로 저한테 다시 오는 보험이에요. 그렇지. 그게 중개사 협회에서 일단 대신 물러줘. 중개사 협회가 여기다가 돈 내놔라고 이렇게. 그러면 뒷얘기는 우리 저기 먹으면서 하기로 하고. 끝이었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음이 진행되고, 밥 먹으면서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164번째, 분양권에 대한 얘기. 분양권을 중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분양권에도 가압류가 붙을 수 있다. 자, 분양권 중개하시는 모든 분들, 분양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분양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권리상 제한이나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가급적이면 확인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전화통화 녹음을 하든지.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는 분양회사에 대한 책임들을 물어가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진작에 알았더라고요. 서지한테 진짜. 네. 자, 164번째 방송 부동산 경매 초보 고수되기 우리 마도미녀님 그리고 해파리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